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수연입니다. 이 영상은 이전 영상에 이어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대한 두 번째 영상으로 질환조절 치료제 중에서 최근에 개발된 경구약제 및 정맥주사제, 그리고 전반적인 질환조절 치료 전략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구약제는 기존의 주사치료제와 비교해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약물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이 10년 전후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가주사 치료제들에 비해서 기회감염의 위험성이 조금 증가합니다. 먼저 오바지오는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경구제제로서 림프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부작용이 없지만 위장관계 증상, 머리카락이 가늘어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간 수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드물게 피부 발진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동물 실험에서 기형 보고가 있었으므로 가임기 여성과 남성 모두 임신하려면 최소 2년 전에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피데라는 하루 2번 복용하는 경구약제로 흔한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증상과 안면 홍조가 있으며 드물게 림프구 감소증, 간 수치 상승이 있어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아주 드물게 진행성 다초점 뇌병증이라는 치명적인 기회감염 발생 보고가 있었습니다. 피타렉스는 림프구가 혈액내로 나오지 못하도록 림프절에 잡아두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복용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오바지오와 택피데라는 앞선 주사치료제에 비교해서 유의한 질환조절 효과의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피타렉스는 자가주사 치료제보다 우수한 질환조절 효과를 보였으므로 1차 치료 실패 시 2차 선택 약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1차 약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타렉스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 감기양 증상, 설사, 간 수치 상승 등이 있으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심장합병증, 망막부종, 대상포진, 헤르페스 감염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심장질환이나 망막질환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피타렉스 사용을 피해야 되고, 피타렉스 사용 시 처음 6시간 동안 병원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초기 심전도 모니터링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귀가가 가능하고, 혹 심전도에서 심박동 간격이 느려지거나 불규칙해지는 이상이 발생하면 추가로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행하면서 심장내과 의사와 약물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상의가 필요합니다. 망막부종은 0.4% 정도로 드물지만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이 치료 초기 3-4개월 내에 발현하고 환자가 시력 감소 등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별다른 증상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치료를 중단하면 대부분은 호전되므로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4개월 이내에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피타렉스 투여 중에 대상포진 발생 시 치료가 늦어지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타렉스 투여 기간에 예방접종은 덜 효과적이며 생백신 투여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가급적 치료 시작 전에 수두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없다면 투여 한 달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피타렉스도 드물게 치명적인 기회감염인 진행성 다초점 백질 뇌병증의 보고가 있으나 1000명당 0.069명의 발생률로 매우 드뭅니다. 정맥주사 치료제인 티사브리와 렘트라다는 자가주사 치료제 및 경구약제보다 우수한 질환조절 효과를 보였으므로 일반적으로 1차 약제에 실패하는 경우 2차 약제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에서 티사브리는 1차 약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티사브리, 성분명은 나탈리주맙이라고 불리는데요. 림프구들에 결합하여 림프구들이 중추신경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다발성경화증의 질환 활성도를 억제합니다. 티사브리 치료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약물 투여 시 과민 반응 및 간 기능 이상이 있으나
비교적 드물고 심하지 않습니다. 투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투여 후 별다른 부작용이 없어 외래에서 투여하고 바로 귀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진행성 다초점 백질 뇌병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티사부리 연구한 진행성 다초점 백질 뇌병증은 2017년 기준으로 1000명당 4명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률 자체는 1% 미만으로 여전히 드물긴 하지만 이 진행성 다초점 백질 뇌병증은 아직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치사율이 높고 생존에도 그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진행성 다초점 백질 뇌병증은 JC 바이러스의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JC 바이러스는 대부분 어릴 때 가족 내 또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며 체내에 주로 신장이나 골수에 잠복 감염 형태로 존재합니다. 면역력이 정상인 사람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에이즈나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떠한 요인에 의해 JC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고 중추신경계 감염을 일으키면 진행성 다초점 백질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티사부리를 치료한 환자에서 진행성 다초점성 백질병증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이 밝혀졌는데요. 티사부리 이전에 면역 억제 치료 기억력, 티사부리 치료 2년 이상, 그리고 항-JCV 항체 양성이 그 위험인자입니다. 따라서 티사부리 치료 전 항-JC 바이러스의 항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음성인 경우에는 티사부리 치료 6개월 간격으로 양성으로 바뀌진 않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항-JC 바이러스 항체 음성인 경우에는 이 진행성 다초점성 백질병증의 발생 위험이 1000명당 0.07명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전 항-JC 바이러스 항체가 양성인 환자에서는 항체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인덱스 수치가 1.5보다 높은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년이 지나면 진행성 다초점 백질병증의 위험성이 1000명당 2.5명으로 상승하므로 잦은 MRI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다른 치료제 전환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성 다초점 백질병증의 위험성이 있지만 티사부리는 질환 활성도가 높은 환자에서 질환의 활성도를 조절하는데 다른 약제들에 비해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특히 2년 이내에 효과적으로 질환을 조절하는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램트라다는 말초 혈액 내에 림프구를 없애는 치료로서 약물 투여 후 한 달 이내로 림프구들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약물 투여 방법은 첫 해에 5일을 투여하고 1년 후에 3일을 투여합니다. 이후 3, 4, 5년째는 별다른 치료 없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국내 급여 기준에는 램트라다를 2년째까지만 투여 인정하고 있으나 서구에서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약 40%의 환자에서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 3, 4년째도 추가 램트라다 투여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구의 여러 연구들에서 램트라다는 티사부리와 유사한 질환 조절 효과를 보이며 1차 주사 치료제 및 경구 약제들보다 우월한 질환 조절 효과를 보여 2차 약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램트라다는 초기 2년 동안 1년에 5일, 그 다음에 3일, 투여 후에 다른 약물 투여가 필요 없으므로 투여 방법에서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이 있지만 투여 후 림프구들이 깨지면서 한꺼번에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 내로 나오는 투여 연관 부작용이 흔하기 때문에 투여 직후 두통, 열, 발진, 오심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투여 내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로 잘 조절이 되지만 약 1%에서 매우 심한 투여 연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램트라다는 투여 기간 동안 입원하여 모니터링 및 증상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여 후 림프구 감소증이 생기므로 호흡기, 비뇨기 기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 시작하면 28일 동안 항바이러스제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회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램트라다는 활성화된 결핵 또는 비형 간염 등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램트라다 투여 후 예방접종 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예방접종은 적어도 약물 투여 6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투여 전 수두바이러스 항체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램트라다 투여 후 다른 중요한 부작용으로 대표적인 것이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인데 약 20%에서 3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보통 투여 후에 3년째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나 아마도 램트라다 투여 후 감소되었던 림프구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T세포보다 B세포가 빠르게 회복되는 불균형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램트라다 투여 후 3개월 간격으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 외에 드물게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사구체 신염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최근에 FDA에서 0.1% 미만이긴 하지만 약물 투여 도중 심각한 뇌졸중의 발생을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치료제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리하자면 인터페론 베타, 코팍손 등의 자가주사 치료제는 다른 약제에 비하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전성은 뛰어나서 1차 약제로 주로 사용되고 택피데라, 오바지오는 자가주사 치료제하고 비교하여 치료 효과는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복용의 편리함이란 장점이 있고 안정성 면에서는 기회감염, 간기능 이상 등의 문제가 조금 더 높습니다. 피타렉스, 티사브리, 램트라다는 1차 약제들보다 우수한 질환 조절 치료 효과가 있지만 치료 효과가 높아질수록 면역 억제에 따른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죠. 따라서 치료 전략의 큰 줄기는 일반적인 질환 활성도를 갖는 환자에서는 자가주사 치료제 또는 오바지오 택피데라를 1차로 시작을 하고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약제인 피타렉스, 램트라다, 티사브리 전환을 고려합니다. 최근 1년 내에 재발이 2회 이상 또 MRI상 이미 병변이 많은 질환 활성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피타렉스, 티사브리 사용을 고려할 수 있고 피타렉스에 실패한 경우에는 티사브리 또는 램트라다 사용을 고려하고 티사브리 사용 후 2년 이상 경과해서 진행성 다초점 백질병증 위험 때문에 약물 중단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 피타렉스나 택피데라와 같은 경구약제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질환 활성도를 보이는 경우에 필요시 램트라다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환자 개개인마다 질환 활성도가 다르고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약제의 선택에 있어 개개인의 질환 활성도, 현재 질환 진행 상태, 신경학적 장애 정도, 다른 동반 질환 유무, 환자의 약물 선호도, 사회 경제적인 상황, 약물의 부작용, 환자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병원에 내원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환자에게 위험보다는 이익이 조금 더 큰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수십 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며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들을 통해 질환의 경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발병 후 약 5년 이내로 생각됩니다. 조기에 치료할수록 환자에게 질환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 및 조기 치료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고 치료 중에도 적극적인 질환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치료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빠른 치료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자가 뚜렷이 어떤 새로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중에도 중추신경계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면 아래에 질환 진행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MRI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병변의 증가 및 뇌의 위축 등의 변화를 살펴야 되고 재발이 뚜렷이 없더라도 MRI상 지속되는 새로운 병변의 증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약물 전환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만성질환에서는
환자의 치료 의사결정 참여가 환자의 만족도와 복약 처방에 대한 순응도를 향상시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권고해도 환자분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겠죠. 의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다 생각되는 치료를 권고하면 환자는 그 중에서 본인의 치료 접근성, 선호도를 고려하여 약을 결정하고 치료 중에도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의사에게 전달하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야 장기적으로 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치료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